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주은식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이번 시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본인 소개 직접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예비역 육군 존장 주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예. 네. 별명이 뭐예요? 주데리안. 아, 주데리안 들어보셨어요? 구데리안 구데리안에서 알죠? 예. 성만 주로 바꿔서 주데리안. 주데리안. 한국의 이제 탱크 부대에 그렇죠. 위용을 떨치셨던 우리 네. 장군님이시고. 후배들과 동기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네. 거기에 못 미칩니다. 과연 이렇게 특별한 주 소장님이 나와주셨을 때 오늘 주제 무엇일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아니 지금 이랬는데 나시오? 소장님 써보신 적 있으세요? 나시요? 아니요 저는 저분 있죠. 예, 뭐 아, 학교 다닐 있어요? 때나 농촌봉사 활동 같은 거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어, 뭐 그건 아닐까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기억은 아닌데요? 네. 기억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뭐 다른 힌트 사진 없을까요? 아, 현대 기동전의 상징이 된 전투. 그렇다면 대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어떤 전투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전투는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 작전, 프랑스 전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침공이 벌어진 1940년 이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만들었던 그 책임을 물어서 엄청난 공격과 어떤 이 경제적인 또 배상금을 물었어야 됐죠. 이 독일의 군사적 그 패배가 1차 대전에서 이제 제국의 붕괴를 초래했고 베르사유 조약이 1919년 6월 28일에 조인을 하고 20년 1월 10일에 발효가 돼 가지고 독일의 징병제를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병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만든 이제 강화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거든요. 이 조약은 독일을 이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가혹한 조약이었지만은 네. 독일인들한테는 이 정의와 분노심을 촉발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군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다시는 전쟁을 결행하지 못하도록 군비 제한과 경제 제재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때 육군은 10만 명, 10개 사단, 즉 보병 7개 사단, 기병 3개 사단 이하로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은 15,000명과 잠수함은 보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당했죠. 공군은 군용 비행기하고 비행사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물자 제조 제한과 수출입이 금지되었고 육군 사관학교와 일반 참모, 이 장군 참모 제도라고 하는데 게너럴 스타프를 폐지하라. 그리고 징병제를 폐지하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 부문에서 전쟁 배상금을 당시 독일의 GNP가 427억 금화마르크였는데 이 3배에 이르는 1320억 금화마르크를 이렇게 물렸고 독일의 외국 투자 및 자산을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헨리 키신저 장관이 국무장관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하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징벌적이었고 독일의 회복을 막기에는 지나치게 간대하였다. 물론 독일이 전범 국가이고 1차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이들의 피를 흘리게 만든 범죄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니 이거 지금 우리가 숨만 쉬고 돈을 갚아도 3년 동안 다 돈 뺏기고 이래도 우리가 다 못 갚고 그리고
병력도 없고 이거 뭐 배도 잠수함은 못 만들고 전투기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이 조약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독일이 반발심 가져라고 조언하는 사실은 학자들이나 군인들도 사실 상당수 존재했다. 이게 여지껏의 상황이죠. 그렇죠. 이렇게 됨으로써 아니 되다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는 결국엔 독일도 참지 못하고 이 제공비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제 주요국들이 바라보는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지연 씨도 네.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서 제군비에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랬을까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독일은 언제부터 제군비에 들어갔을까요? 아 그때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네. 이 조약을 맺어지고 나서부터 독일 국민들은 뭐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정답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아니 히틀러가 불세출의 천재도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5, 6년 만에 세계대전을 다시 일으킬 준비를 다 끝낼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거 네, 베르사유 웨스트팔렌. 조약이 네. 15부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사에 관련된 부분이 5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 10만 명으로 줄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장 해제면 아예. 아예 그죠? 네.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다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을 하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군비 군축 척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 무장 해제라는 걸 논할 때 이게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군대 비슷한 것까지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2단계가 경찰만 존재하는 거예요. 3단계는 스위스 비슷한 민병대만 있는 거예요. 4단계부터는 소규모의 상비군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국내 반란이나 국경 순찰 정도. 그래서 GDP의 1% 미만의 국방비만 쓰는 거죠. 5단계부터는 이제 국가 방어군입니다. 외국이 쳐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방어전만 수행할 수 있는. 지금의 일본 자위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6단계부터가 정상 국가입니다. 이때부터는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독일에게 강요된 그 무장 해제는 몇 단계에 해당할까요? 3, 4단계 사이 네, 정도 되는 3, 것 같아요. 4단계인데 근데 3단계는 경찰만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위겠죠?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정도까지 저는 3단계? 3단계? 네. 제 생각엔 4단계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10만 명 정도 군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국경 순찰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이 상황부터는 허준 씨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투처럼 돼가는 겁니다. 어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를 자꾸 넘어서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태가 촉발되는 네. 계기들이 보통 있거든요. 맞습니다. 계기가 있어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결정적인 사고를 칩니다. 아, 독일 내 공산주의자들이. 네. 그 당시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하면서 소련이 막 들어섰고 막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독일 내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1923년 10월에 함부르크 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게 함부르크 봉기라는 사건인데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경찰서만 24군데가 불탔어요. 경찰서가 불탔으면은 상가랑 이런 거 남아났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저걸 보고 뭐야 평등하게 다 잘 산다며 왜 저렇게 폭력적이야? 그래서 반공 사회주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프라이커프르, 그랜슈츠, 블랙 라이히스베어 이런 민병대 비스무리한 민병대는 아닌데 그러니까 스포츠 협회 같은 것들도 무장을 하는데 이게 분명히 베르사유 조약 위반인데 이걸 통제를 안 하고 오히려 더 조장하거나 뭐 방치하거나 이렇게 키워왔던 군세력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 방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라고 해서 그냥 자경단 놔두게. 비슷한 거. 아. 네. 이 사람들한테 진압하라고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독일 내에는 연합군 통제위원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독일의 무장해제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연합군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다 보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그러니까요. 다 눈에 빤히 보이는 상황 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독일이 배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네. 저거 봐 저거 경찰서도 다 불태우는데
쟤네들 진압 안 하고 우리 공산화되면 니네한테 배상금도 못 줘. 라고 하니까 프랑스랑 독일 입장에서는 독일이 재무장하는 것보다 독일이 공산화되는 게 더 그렇죠. 무서운 일이거든요. 유럽의 심장에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하는 거 정말 그렇죠. 무섭죠. 거기다가 돈은 또 돈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이게 사실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이거 이러면 돈 못 갚아? 공산주의자 된다. 뭐 이러면서 한쪽 눈은 감고 보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이때부터 1926년부터 독일이 본격적으로 군비를 확장하는 프로젝트에 돌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8년 말이 되면 제1군비 프로그램이 육군사령부의 승인을 거쳐서 내각을 통과해요. 그 목표가 5개년 동안 16개 사단의 장비와 탄약을 생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모든 군사력이 소멸해서 패망했나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네. 원래 있던 탄약과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16개 사단의 장비와 탄약을 더 만들었어요. 이미 베르사유 조약에서 통제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28년부터 이미 이 초과된 양에 더해서 승인되지 않은 공장에서도 이제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국가가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려면은 저 국가가 동원 계획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네. 전쟁을 하려면 동원을 해야 되니까. 아마 SUV 가지고 계세요? 네. 아마 동원 차량으로 지정돼 있을 돼 거예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 국가가 내 차를 부른다면 그 부름에 응하겠다라는 사인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동원 계획이 있었어요. 두 개나 검토를 했습니다. 23년도에 이미. 하나는 현재 18개의 보병사단과 일부 기병사단 또는 보충부대는 현존 장비로 무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35개 보병사단을 동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항공기도 부족하고 중장비도 부족하니까 경기관총 같은 화기나 장비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 이 얘기 뭐예요? 이미 1923년에 35개 사단 이상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했다는 거죠.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32년이 되면 슐라이허 장군이라는 사람이 독일군의 장관으로 돼요.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제2 군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21개 사단을 신규 창설하고 얘네들을 무장시켜서 6주간 쓸 수 있는 장비와 탄약을 생산하는 거였어요. 그 중간에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이걸 가속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뛰어나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10년 가까이 뭐 꾸준히 해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미 독일 군부는 공군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련이랑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라팔로 조약인데 그래서 리페츠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밀리에 파일럿 훈련도 시킵니다.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1930년부터 전쟁 발발 직전까지 10년 동안 기갑장교들이 비밀리에 소련에 파견을 합니다. 우랄 지역으로 파견을 하는데 지금도 러시아의 기갑 전투 장비들은 우라 바곤자보드라는 회사에서 다 나와요. 그 당시에도 우랄 지역에 소련의 기갑 부대들을 주든지 갓 생산된 신형 전차들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우랄 지역이 서부 전선, 특히 프랑스의 지형과 굉장히 유사했어요. 거기서 3개월 코스 유학을 보낸 거예요. 이미 뭐 조약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네.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여기까지는 정책적 준비입니다. 네. 근데 군에서 어떻게 훈련을 했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정책을 세웠어도 군인들이 형편없으면 전쟁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독일군 포로들의 회고록 같은 걸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진짜 죽기 직전까지 체력 단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일일 체력 단련을 굉장히 혹독하게 시키고 불합격하면 야간 체력 단련 시키고 외출 외박 주말에 안 보냈대요. 네, 이러면 이걸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히 기갑장교들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장교 인관하기 위한 공부만 한 게 아니고 굴러다니는 것들은 다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운전면허, 운행면허, 이 장비를 고칠 수 있는 정비면허 이런 거 다 따야 됐고 나중엔 이게 병사들한테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은
웬만한 고장은 그냥 현장에서 뚝딱뚝딱뚝딱 하고 자기들끼리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되게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교 병사 할 거 없이 군에서 지원해주는 해외여행을 보내줬어요. 어? 처음 들어보셨죠? 뭐 아까는 죽기 직전까지 뭐 그건 훈련을 훈련은 한다. 훈련이고. 네. 네. 문화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당근과 채찍이 아주 확실한데요? 그렇죠. 네. 지형 정찰 목적으로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했어. 그 스텝 라이더라 그러는데 사실은 아까 그 우리 임영훈이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라팔로 조약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네네. 이 라팔로 조약에 의해서 독일과 러시아 장교들이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전술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 장교들이 러시아 가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형을 그때 탑사를 다 해요. 이미 예측을 하고 있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37년도에 이제 스탈린이 러시아 장교들을 숙청을 하는데 그 숙청을 안 했다면은 동기생들끼리 전장에서 만날 뻔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훈련한 걸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 가서 전술 실험도 한번 해보고 영국, 프랑스, 소련이랑 싸워보기 전에 어디 만만한 애 하나 골라가지고 그 얘네들이랑 싸울 어떤 전술 모델들을 실험할 목적으로 폴란드를 침공을 해서 폴란드에서 이후에 사용할 하나의 전술 모델에 대한 전투 실험을 한 거죠. 그러면은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뭐 병력 면에서는 재군비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군이라든지 아니면 독일하면 또 유명한 게 전차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차도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부터 이미 착수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진짜 들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몰래 만들 수 있는 네, 수준이 아니잖아요. 너무 눈에 그렇죠. 보이는데. 그래서 1927년부터 28년 사이에 당시 독일 내에 있던 중공업 기업들이 있었어요. 다임러 벤츠, 크룹, 라인메탈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명령을 내려서 실험용 전차를 만들어라 라고 한 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브로스트 락터, 라이드 락터라는 실험용 전차입니다. 저게 채택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 독일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미 1920년대부터 차근차근 세계대전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일 차 대전 직후 패전국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군비를 제한당하고 전쟁 배상금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베르사유 조약을 국가적인 굴욕으로 여긴 독일은 재군비의 길로 접어든다. 특히 기갑 장교와 파일럿들의 유학과 함께 각종 장비의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게 되고 1930년대에는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포문을 열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근데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폴란드를 침공한다. 근데 만약에 폴란드가 모루처럼 좀 단단히 버틴다면 프랑스군이 독일군의 등 뒤에서 밀어닥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너희들 조약 어겨서 짜증났었는데 잘 됐다. 폴란드군 한 1, 2주만 버텨봐. 그러면 우리 프랑스군 기갑부대와 공군부대가 독일군의 등 뒤를 칠 거야. 독일군 입장에서는 엄청 쫓기는 상황 아닙니까? 양면 전쟁이 이제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그 독일이 안고 있는 지리적 그 유럽의 중앙에 있으니까 프랑스와 그 러시아 이 양면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독일이 먼저 침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1차 대전의 영향으로 영국의 경우에는 브리티시 웨이 오브 워페어라고 이제 영국식 전쟁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데 영국은 해양 국가거든요. 그 네. 전통적으로 영국은 그 대륙에 전쟁이 나면은 약한 쪽에 붙어요. 약한 쪽에 붙어서 세력 균형, 그 밸런스 오브 파워를 유지하는 것이 이 영국의 전략인데 과연 얼마만큼의 전력을 대륙에 파견해서 영국의 이익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게 이제 영국식 전쟁 수행 방식인데 여기에 젖어 있었고 프랑스는 다시는 1차 대전 그 베르등 전투에서 아주 참혹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어 제일주의 사상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요게 1차 대전 당시 초기 전에는 1911년부터 14년까지는 아타크 우트란스 해가지고 총력 공세, 즉 무한 공격 제일주의로 나가다가 이제 참호전에 걸려가지고 엄청 사상자를 내게 되는데 먼저 공격하는 편이 진다, 패배한다 하는 이런 1차 대전식의 전쟁에 응배해 있었다. 프랑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독일이 그 폴란드를 치는 이런 선제 공격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독일 국경지대에 마지노선이라는 이 선을 구축해서 독일군의 어떤 공격에도 끄떡 없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사실 그 여기 요 짧은 이 설명에서도 저희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이, 네. 우리가 만약에 저 상황에 폴란드였다면, 또 폴란드 또 K9도 많이 또 수입해서 방위를 또 강화하고 있고, 폴란드의 입장이었으면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 동맹이야, 자동 참전이야. 독일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겠지, 지켜주겠지. 라고 믿었는데. 안 도와줬습니다. 침공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방어 라인을 지키는 게 최선이네. 동맹 국가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마지노선을 구축한 것 자체가 이거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또 쏟아붓게 된 거죠. 그렇죠. 마지노. 평소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 마지노선. 여기까지가 진짜 내 마지노선이다. 그렇죠. 그치. 네. 최후 방어선. 어. 딱 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생각할 때 그러면 보통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게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지금까지 얘기가 오지? 그리고 저게 도대체 얼마야? 라고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네. 통상적으로 저 마지노선 짓는데 재료비만 50억 프랑. 이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미친 짓이었어요. 제가 왜 미친 짓이라고 하냐면 네. 1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전 국토가 초토화됐어요. 근데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프랑스를 그대로 관통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하화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하화해서 만들었고 거기다가 각종 병참 물자들 갖다 넣어놨으면 거기엔 식량도 있고 옷도 피복도 있을 텐데 당연히 습기 차고 곰팡이 피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리고 저게 우리가 자꾸 마지노선 하니까 무슨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네. 우리 고구려의 천리장성 같은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하기 느낌. 쉬워요. 그쵸? 네. 저건 선이 아니라 독일로부터의 프랑스로 이어지는 주요 축선상에 독일이 올 만한 길이 어디다를 분석해가지고 그 축선상에 따라 삼중의 방어지대 요새를 건설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점점점 단위 요새예요. 선이 아니군요. 네. 참호 라인이 아닌 거예요. 지도에 보면 저게 저 당시 마지노 라인에 있는 요새들의 일부를 표시한 군사 지도거든요. 네. 저 지도에 보면은 붉은색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점점점점점 찍혀 있는 것들이. 저것들을 연결한 가상의 선이 마지노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새예요. 그 철책 두르고 땅 참호 쫙 파서 모든 라인이 다 연결돼 있는 건 아니었네요. 아니었죠. 대신에 지하로 저 요새들은 연결을 했습니다. 지하로 철도를 연결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장충체육관 비슷한 규모의 집결지도 만들어서 병력이나 물자를 열차로 수송하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어디에서 연결은 전투가 되고. 벌어져도 네. 보급이 가능하게. 그렇죠. 아하. 그러면서 이제 자연장애물, 인공장애물 동원해가지고 위장이 잘 안 되는 데는 가정집처럼 보이게 위장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대 프랑스 군사 과학의 총화가 저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 국경을 따라서 저걸 건설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저거 건설할 때 빈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빈틈이 있죠. 네. 흔히 우리가 마지노 요새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마지노 요새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마지노 요새를 구축해놓고 병력 절약, 즉 다른 데서 저 강화된 거점이 있으면은 예비들을 확보해가지고 독일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공격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마지노선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마지노선을 구축해놨고도 제대로 병력 전략이라는 이러한 전쟁 원칙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트레버 두푸이라는 사람이 Understanding War라는 이 책을 썼는데 제가 요거 책을 전쟁의 이론과 해석으로 약간 제목을 비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 방어부대하고 공격부대의 수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탱크는 병력 뭐 50명, 비행기는 병력 100명의 보병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워게임을 시키는 결과를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유사하게 나와요. 실제로 독일이 그 했던. 그래서 두푸이도 뭐라고 하냐면은 프랑스군이 마지노 요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력을 배치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 마지노선 앞에 저게 당시 프랑스가 50개 사단을 갖다 놨거든요. 네. 그거 고착 견제할 일부 병력 갖다 놓고 아르덴느를 뚫던지 벨기에를 뚫던지 어디 한 군데만 뚫으면은 저건 못 쓰는 부대가 되는 거예요. 고용지물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병력 활용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노 요새를 왜 벨기에 저 끝까지 못 구축했냐면은 네. 너희 우리 국경선에 저거 요새 세우면은 너희하고 국경 단절하겠다. 그거 하니까 프랑스가 할 수 없이 저 아르덴느에서 멈추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석도 독일은 맞췄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독일이 이것을 이제 계획을 요걸 잘 쳐다보고 세우기 시작했겠죠? 그게 이제 통상 1차 대전 때에 그 독일의 공격 방식이 이제 저 북쪽을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통해서 위에서 파리로 접근하는 저 할더 계획이라고 한 네. 저 네. 계획이 있잖아요. 네. 저 스타일로 공격할 거다 이렇게 프랑스는 예상을 하죠. 그래서 저 마인슈타인이 이제 저 이렇게 계획을 처음에 이제 입안을 해가지고 슐리펜 계획 저거 재판해가지고는 뭐 결정적인 승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것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낫을 보였잖아요. 네. 저 마인슈타인 계획이라는 저 자체의 이 방향이 지켈 독일어로 지켈 슈니트라 그래가지고 지켈이 낫입니다. 그리고 슈니트가 칼로 뺀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39년도 10월 달에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룬트슈테트 장군으로 하여금 A 집단군 사령관, 저 만슈타인 계획하는 핵자 뒤에 있는 저기가 A 집단군이고 네. 저 네덜란드라고 써난 저기에 B 집단군, 마지노선 요 밑으로는 C 집단군을 이제 배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최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슐리파인 계획 재판으로 공격을 하려고 독일군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획 가지고는 결정적인 승률을 거둘 수 없다고 만슈타인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저 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룬트슈테트 집단군 사령관이나 독일군 최고사령부에서 야 웃기지 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슈타인도 엄청 고민을 했죠. 그래서 저 계획을 가지고 구데리안 장군이 1913년에 독일군 그 지참모대학의 동기생입니다. 그래서 구데리안을 불러요. 구데리안. 내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그 슐리펜 계획도 재판하면은 이 결정적 승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을 만슈타인 계획, 저 지켈 슈니트 계획대로 하면은 결정적인 승리 달성이 가능하다 하는데 구데리안이 굿 아이디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마지노선 저 국경선에서 아르덴느 산림지대를 통과해가지고 메저강을 3일 만에 돌파하면은 이 작전은 성공한다. 그러니까 메저를 프랑스군은 일주일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방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돌파를 한다면은 이 작전은 결정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슈타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독일군은 당시에 이제 삼성 장군, 우리도 뭐 삼성 장군 되면 대통령은 이 삼정도의 수치 따라주고 하는 때 이렇게 최고 사령관이었던 히틀러한테 이제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만나기 전에 히틀러의 독일군 그 육군 중에서 이제 육해공군 보좌관이 있는데 슈몬트라는 그 보좌관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이렇게 설명을 히틀러한테 이렇게 이제 보고하도록 좀 해줘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놓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달성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마인슈타인은 이제 집요하게 이 계획의 장점을 브리핑을 합니다. 아까 마인슈타인 계획의 그 돌파 지점이 서당이거든요. 그런데 서당을 돌파하는 히틀러도 서당의 중요성은 알아요. 보불 전쟁에서 저기서 결판이 났기 때문에.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떤 지역이길래 프랑스조차도 전혀 이쪽을 방어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또 만슈타인을 제외한 나머지들도 거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럴 정도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작전을 원래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아마 파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소장님께서 작전을 뭐 할더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프란츠 할드라는 사람이 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전명이 오퍼레이션 겔브예요. 그런데 이 작전 계획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작전 계획을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지역을 지나야 되는. 땡, 할더. 땡. 할더가 만들었는데 할더가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만슈타인 이렇게 해서 빨리 가게 하는 거는 할더의 계획 안에 포함이 안 되니까. 아, 요거는 만슈타인이 그 계획을 만들기 전에 얘기예요. 아, 그 전에. 아, 히틀러. 정답입니다. 어. 히틀러가 저 되게 싫어했어요. 왜요? 네. 작전적인 어떤 군사적 식견이 있어서 싫어한 게 아니고 뻔하다. 폴란드처럼 기갑부대 집어 넣어가지고 화려하게 돌파하란 말이야. 멋지게. 자동차가 들어가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근데 독일의 장군들도 싫어했어요. 다른 장군들도 저 육군 참모총장이 만든 계획을 싫어했어요. 왜냐? 저 오퍼레이션 겔부대로 하면은 독일군이 50만 명 이상 사상될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1차 세계대전의 재판이죠. 그래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독일 내에서도 동력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만슈타인이 이제 등장을 해서 본인의 작전 개념인 지케 슈니트를 설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 얘기가 흘러 히틀러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만슈타인을 독대해가지고 브리핑을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나 다음 날 싹 다 불러 모읍니다. 작전 참모부장 요들까지 불러가지고 명령해요. 만슈타인의 계획대로 해. 그래서 그게 채택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히틀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일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독일군 장교 중에 소령 한 명이 군사 비밀을 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당시 규정상 군사 비밀을 가지고 이동을 할 거면 기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비행기가 벨기에 메헬란 지역에 추락했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큰일이죠. 사람이 다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비밀 문서와 그러니까요. 오퍼레이션 겔브 계획이었어요. 참모총장이 만든. 난리가 났죠. 그럼 이제 그렇게 못 하겠네요. 그렇죠. 노출이 돼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입수한 벨기에군이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프랑스군에게 줬어요. 독일에선 난리가 났죠. 우리 지금 작게 다 노출됐다. 큰일 났다. 그 상황에서 만슈타인이 만든 그 지케 슈니트 계획이 채택이 된 겁니다.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네. 선택이었네요. 하필이면 추축국의 천재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 피해를 크게 만들었던 만슈타인. 근데 그 만슈타인의 작전은 사실은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네요. 이 작전이 채택되기까지. 하지만 어찌됐든 연합군은 그러한 작전도 들었고 직접적인 공세도 시작됐고 이제 연합군도 방어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어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연합군의 방어 계획은 몇 가지 가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마지노선은 절대로 돌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아르덴느 산림지대는 기갑 기계화 부대나 적의 주공인 수십만의 대군이 진격하지 못할 것이다. 길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조공 정도 올 거니까 2성급 부대 갖다 놔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대들을 위로 끌어올려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봤던 E계획, D계획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 마지노선은 어차피 안 뚫려. 그럼 우리가 어차피 쟤네들이 올 방향은 벨기에, 네덜란드 거기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예비대를 뒤에 놓을 필요가 없다. 빨리 끌어올려가지고 쟤네들이 마지노선에서 허우적거릴 때 옆구리를 때리자. 라고 해서 예비대를 다 끌어올리는 계획. 그게 딜 브레다 변경 계획입니다. 너무 헛다리를 짚었군요. 마지노선이 모루가 돼서 버티고 있으면 들어가서 옆구리를 치고 내려오겠다.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네덜란드, 벨기에가 운하가 유명하잖아요. 네. 가보면 실제로 막 지대가 낮잖아요, 물보다. 군사 계획이 있었어요. 독일군이 쳐들어오면 제방 다 터트려버려가지고 물바다 만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벨기에는 에벤 에마엘 요새라는 당시로서는 난공불락이라고 평가받는 요새가 하나 있었거든요. 완전 다 평지인데 그거 하나만 꼭대기에 솟아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가 있는 저지대 국가에서 방어하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 남의 나라에서 싸워야 우리 프랑스 북동부에 있는 공업지대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때마침 영국군이 10개 사단 40만 명이나 보내주네? 굳이 내 땅에서 내가 왜 싸워야 되지? 남의 나라에서 싸우면 되지 뭐. 이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던 거죠. 그런데 아르덴누스 하이킹 코스로 지금도 유명해요. 거기가 산림이 많아서 전차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소장님 기갑 장군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잡목은 전차가 밟고 그냥 꺾어버리고 갈 수 있어요. 예, 과거의 전차는 800마력이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네. 지금 우리 K1 계열은 1200마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K2는 1500마력, 말 1500마리가 미는 끄는 이런 힘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뭐 20cm 지름의 나무는 그냥 치고 나갑니다. 경사길에서도. 그리고 꽤 두꺼운 나무인데요? 예, 네. 30cm 나무도 그냥 치고 이렇게 나갈 그냥 수 정면으로 그냥 버벅버벅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 왜 예상을 못한 거예요? 무한 궤도가 그냥 저기가 해버려. 숲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아르덴느 지역을 실제로 보면 아까 하이킹 코스 유명하다 했잖아요. 계곡이 많고 구릉이 많고 지형이 복잡해요. 어디는 오밀조밀한 나무도 있고 어디는 계곡이 있고 어디는 또 암석지대가 있고 어디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지뢰 몇 발 깔고 벙커 몇 개 짓고 부대 좀 갖다 놓으면 분명히 잘 뚫지 못할 것이다. 지형이 복잡하니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을 한 거죠. 전차 기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우리가 전차가 소리가 엔진 하나는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게 한 40, 50대, 100대가 동시에 엔진 시동을 켜잖아요. 그러면은 소리에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리 판단이 안 돼. 이게 밤에 조명을 꺼버리고 기동을 하면은 이게 지금 10km 밖에 있는지 5km 전방에 있는지 아니면 3km, 2km 밖에 있는지 이 거리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대가 움직이면 그 소리가 어디쯤인지 대충 감이 오는데 예. 부대 자체가 전체가 움직이면 예. 소리 간섭이 서로 일어나면서 위치 파악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활 시위는 이미 당겨졌습니다. 독일은 만슈타인이라는 걸출한 작전 계획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려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우리의 마지노선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라는 믿음 하에 방어를 시작합니다. 과연 창과 방패, 물론 여러분들은 역사를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붙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 전투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히틀러 집권 이후 유럽 정복의 야욕을 숨기지 않던 독일은 마침내 1940년 프랑스를 공격한다. 이후 독일군은 1차 대전의 참호전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 전차를 앞세워 신속하게 진격한다. 한편 방어에 나선 프랑스군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독일군이 공격해오자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독일군 구데리안 장군의 전차 부대의 진격을 허용하게 되는데 2차 대전 프랑스 침공 당시 독일군이 6주 만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6주 만에 무너진 파리, 나치 독일의 프랑스 침공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